안녕하세요. 삼원북수 승강기 기능사의 용쌤입니다. 자,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우리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그 다음에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 해가지고 두 개가 있었죠. 그 두 개 중에서 만약에 전자유도 현상에 의해서 유기기전력 방향을 정하는 법칙은, 그러면 우리가 전자유도에 의한 것은 뭡니까? 전자유도 법칙은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플레밍의 법칙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뭡니까? 운동도체에 의한 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 이렇게 보여야 되고, 반면에 플레밍 왼손 법칙은 어, 자기장 내 자장 내 저희 전류가 흐를 때 뭐가 생긴다? 전자력, 힘이 생기는 거죠. 전자력이 생기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자유도라는 용어를 안 써요. 플레밍 법칙은. 그래서 우리가 전자유도라는 용어는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에서 보통 전자유도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요거는 패러데이 법칙이고, 거기서 방향은 누가 적용됐어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는 렌즈의 아저씨가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긴댔죠. 답은 4번의 렌즈의 법칙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하나 정리를 해주시고, 자, 지금부터는 우리 L값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정리를 할 건데, 이 L값이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C값보다 오히려 더 개념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L값 개념은 우리가 자석의 양하고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생각하셔야 돼.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온 식이 우리가 첫 번째 식이었던 우리가 인덕턴스 식이 있었죠. 우리 뭡니까? 인덕턴스 L을 헨리라고 부르고, 요걸 보통 우리가 L 값은 보통 자기 인덕턴스라고 불러요. 자기가 자석을 만든 거라 보시면 돼. 자기 인덕턴스라고 부르고, 대부분 얘들은 항상 플러스 값을 가집니다. 마이너스 값 잘 안 가지는데, 일단은 요 L 값은 그렇죠. 첫 번째 식이었던 우리가 L 정의식이었던 노이만의 법칙에 의해서 요 L 값을 빼고 나머지를 넘기고 마이너스는 버립니다. 방향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단위가 뭐가 돼? 볼트에다가 세크 나누기 암페어죠. 이런 황당한 단위가 생기죠. 근데 실제로는 이게 전기 쪽에서는 시험에 나와요. 이 단위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위를 만들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단위는 뭐와 똑같다? 헨리하고 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과 노이만 법칙을 나란히 쓰게 되면 이때 델타 t 약분하고 마이너스 없애버리고 남은 게 왼쪽에는 m파이가 남죠. 오른쪽에는 li가 남죠. 그래서 m파이는 li다 나왔을 때 요 l 값을 i분의 m파이로 놓을 수 있죠. 이러면 단위가 웨버 퍼 암페어가 되죠. 이 n은 권수기 때문에 단위가 원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아주는 횟수를 할 때는 전류일 때만 ni를 쓰는 거지, 나머지는 그냥 단위를 쓰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식이 이제 L인데 얘가 참 어렵죠. 요걸 하나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다른 데서는 이걸 정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우리 RLC 식이 있었죠. R. 그래서 우리가 기본식을 R로 기준 잡겠어요. R은 로우의 A분의 L이었죠. 기억나죠? 단면적과 길이와 관계 있죠. 근데 우리가 고유장 요를 안 쓰고 도전율을 쓴다 했죠. 이렇게 시그마로 바꾸면 A분의 L이 됩니다. 그래서 요때 요거는 도전율, 그렇죠? 도전율을 기준 잡는 거에,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자기저항이 있었어요. 자기저항. 그래서 RM이라고 놓기도 하고, 마그네트 저항 또는 자기저항, 자석의 저항이 있댔죠. 요거는 도전율을 뭘로 고치면 돼? 투자율로 고치면 되죠. 그래서 뮤 A분의 L로 고치면 똑같은 식이에요. 그래서 같이 외우기가 참 편하겠죠. 요게 투자율로 고치시면 둘이 외우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 R하고 반대가 누구세요? 저항의 직렬은 콘덴서의 병렬과 같고 콘덴서의 직렬은 저항의 병렬 같더라.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R하고 C는 반대예요. 그래서 C는 요 R을 뒤집으면 돼. 그럼 밑에가 L이 되고 위에가 뭐가 돼? 도전율이 와야 되는데, 이 콘덴서는 정전기 세개였죠. 정전기는 뭐다? 유전율이었죠. 유전율에 A로 바꾸면 되겠죠. 이게 요것이 그대로 뒤집었는데 도전율 대신 뭐를 썼다? 그렇죠. 유전율로 쓴 겁니다. 그러면 요 세 개를 외울 수 있겠죠. 식이 똑같잖아요, 모양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L이 붙어요. L은 C하고 모양 같습니다. L분의 얘가 유전율이면 L은 뭐예요?
L은 자석의 세계죠. 그래서 여기는 뮤가 돼가지고 뮤 A가 돼. 그래서 얘는 투자율이죠. 그래서 자석이 밑에 두 개고 위에 전기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정전기와 하나는 전류의 세 개고 하나는 자기장과 하나는 인덕턴스의 세 개입니다. 이게 이제 인덕턴스 L 겁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고 불행히도 야는 L은 권수하고 영향을 받는데 권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요거 유도하는 거는 원래는 어디서 나왔어요? 그러면 요 식에서 나와요. 요 식에서 나오는데 여기를 I분의 M파이라고 나왔을 때 우리 앞에 있는 거 기억나죠? 자기장 RM은 뭐였어요? 여기가 전류 I분의 기전력 또는 전압 V듯이 여기는 자속 파이분의 기자력 NI였죠. 요거 넣게 되면 여기 단위가 하나 나와요. 또 시험에 나오는 수도 있는데 단위가 AT per 웨버가 되겠죠. 이렇게 단위가 요 식에서 끄집어볼게. 그러면 요 자기장 RM이 파이분의 NI니까 역으로 파이는 뭐예요? 파이는 자리 바꾸면 RM분의 NI죠. 요래 놓을 수 있죠. 요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I분의 M파이에서 N 그대로 두고 파이 대신에 RM분의 NI를 넣게 되면 I가 약분되고 바로 RM분의 N이 남죠. 그쵸? N제곱이 남죠. N 두 개니까 N제곱이죠. N 두 개입니다. 이 상태에서 RM이 뭐였어요? RM이 야였죠. 야가 RM이잖아요. 그래서 뮤 A분의 L 넣고 여기에 N제곱을 넣었기 때문에 결국은 L분의 뮤 A의 N제곱이 해서 여기 권수가 생기죠. 그러니까 여기 생긴 이유가 여기 얘가 붙은 이유가 요거 관계 있죠. 그러니까 요 식에서 나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쵸? 그래서 요거 네 개를 이렇게 모양을 맞춰서 외우면 길이와 면적과 그 다음에 도전율, 투자율, 유전율과의 관계가 이렇게 설명이 되죠. 요게 이제 우리 RLC 세계식입니다. 따로따로 외우려 그러면 되게 힘든데 같이 모아놓고 보니까 좀 외우기가 좀 낫죠. 여러분들이 한번 모아서 정리를 한번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해줬는데도 안 외우고 한 번도 안 써보고 그냥 넘어가면 여전히 못 외우는 거예요. 참고로. 반면에 이제 상호 인덕턴스랑이 존재하는데 얘도 같은 헨리는 헨리인데 기호가 M으로 바뀌어요. 얘는 어디서 출발하냐 그러면 좀 지우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써가지고 지우고 자 우리가 코일을 두 개를 감게 되면 이렇게 감았는데 방향을 잘 모르겠죠. 열로 전류를 넣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L1이 생기고 여기는 L2가 생겨요. 여기 L1과 L2는 자석의 힘으로 보니까 방향이 있겠죠. 만약에 여기가 열로 생긴 자기장의 방향이 생기고 여기도 여기 생긴 자기장의 방향이 생겼어요. 그러면 거리가 가까우면 어떻게 돼? 요 자기장도 여기 영향을 주고 요 자기장도 여기 영향을 주겠죠. 그러면 L1만큼의 자기장이 이제 여기 M만큼을 줄끼고 거리에 따라서 L2도 역시 여기다가 M만큼을 줄 겁니다. 그래서 둘이 모양이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겠죠. 그때 요 M을 상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같은 방향이면 둘 다 플러스 방향에 M을 주지만 만약에 코일을 감았는데 여기는 자기장이 1로 생기지만 여기는 자기장이 1로 생기면 어떻게 돼? 그러면 L1, L2는 그대로 똑같이 생기지만 여기는 까먹는 이쪽 자기장을 떨어뜨리는 M이 주고 여기는 역시 까먹는 이쪽에 자기장을 떨어뜨리는 마이너스 M을 주겠죠. 이런 식으로 주게 됩니다. 요는 M을 상호 인턴스라 부르고 얘는 방향에 따라서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될 수 있어요. 얘가지요. 이런 식이 나오는데 요 밑에 있는 식은 기능사 쪽에서는 있는데 기사에서는 우리 승강기 쪽에서는 모르겠어요. 전기 기능사 쪽이라서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참고로 그냥 봐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식은 따로 외우지 마시고 위에 있는 식에서 뭐만 바꾼 거라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요 식에서 L 대신 M으로 바꾸면 E는 델타 I분의 델타 T에서 첫 번째 코일의 전류가 두 번째 코일의 기전력에 영향을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숫자만 두 개가 더 들어가요. 첫 번째 코일의 전류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두 번째 코일의 기전력에 영향을 주는 거 이렇게 된 겁니다. 반면에 이제 요 식에서 L 대신 M으로 바꾸면 I분의 M 파이가 그대로 되어 있죠. 요것도 첫 번째 코일의 전류가 두 번째 코일의 권수에 비례해서 만들어지는 양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코일을 N1, L2로 분리시켜 갖고 코일 두 개의 값을 그냥 곱하는 모양이 되죠.
제곱이 아니고 요렇게만 바꾸시면 됩니다. 어렵죠? 그래서 요거 하나 정리하시고 옆에 보면 단위 정리도 하나 있는데 요것도 하나 봅시다. 우리가 콘덴스 용량 C는 뭐였어요? 페르시였죠. 요때 유전율은 페르퍼메다. 길이당의 정전 용량 값이 유전율이에요. 반면에 코일의 인턴스는 L 값이었죠. 그럼 투자율은 이제 헬리퍼메다. 길이당의 인덕턴스 값이 바로 투자율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직병렬도 나오는데 얘를 통째로 한번 외워봅시다. 다시 한번 통째로 한번 외워볼게. 우리가 직렬이 있고 이것도 정리만 좀 잘하시면 좀 쉽게 배우는데 병렬이 있어요. 그래서 식을 여러 개 만들지 마시고 첫 번째 저항 R은 어떻게 돼? 직렬일 때는 R1 플러스 R2였죠. 기억나죠? 병렬일 때는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에서 우리 위에 두 개일 때 쓰는 식이라 했죠. 반면에 C는 어떻게 된다? 반대됐죠. 그래서 C는 직렬일 때가 C1 플러스 C2분의 C1 곱하기 C2였고 병렬일 때가 C1 플러스 C2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L은 어찌 돼요? 그러면 L은 저항하고 유사합니다. C에 대해서 C하고 비슷한 게 아니고 그래서 L1 플러스 L2가 되고 반면에 병렬일 때는 L1 플러스 L2에 L1 곱하기 L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죠? 여기까지는 전기기사에 나오는 문제예요. 놀랍게도.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뭐가 붙냐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M이 서로 더해줄 수도 있죠. 이렇게 서로 더해주면 M이 몇 개 되는 게 두 개가 더해지죠. 반대로 빼주게 되면 두 개가 빼줘야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M이 2M이 붙어요. 2M. 한 개가 아니고 2M이 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M 두 개. 그러니까 M 하나, M 두 개이기 때문에 2M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플러스 쪽을 가동이라고 부르고, 가동이라고 부르고, 더할 가짜입니다. 이 빼기를 빼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서로, 상쇄되는 방향이나 자동, 서로 보태주는 방향이나 가동,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잠깐만. 올라가노. 반면에 여기 마이너스 이 병렬 쪽에서는 요 밑에는 지금 플러스니까 여기 M 더하기 M으로 보면 여기는 분모니까 반대로 뒤집어서 마이너스 플러스 2M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M 곱하기 M이죠. L 곱하기 L이니까 M 곱하기 M이면 M제곱이죠. 그래서 M제곱 빼주면 이렇게 되는데 병렬식까지는 안 해도 되고 직렬식 정도만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이 직렬식으로, 그쵸? 이 n값을 찾아야 되는데, n값은 말 그대로 가까우면 좀 커지겠지만, 멀리 떨어지거나, 각도가 좀 안 맞거나 이러면 감소를 하겠죠. 그래서, 100%일 경우를 1로 잡고, 그 다음에 전혀 영향을 못 주는 경우는 0으로 잡으면, 그 사이쯤 되는 값을 가지는 것을 결합계수라고 보고, 그래서 우리가, 결합계수 k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L1 곱하기 L2에 대한 M값의 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쵸? 요거는 평균값 개념하고 비슷하죠? 여러분 평균은 뭐 있어요? 5 더하기 5에서 2로 나누면 뭐가 돼? 5가 돼서 이게 평균이죠? 근데 5 곱하기 5에서 루트를 씌워도 5가 나오는 게 얘도 평균이죠. 그래서 이것도 둘 다 평균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평균값만큼의 비를 가진다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만약에 K가 1이면 뭐예요? K가 1이면 100%죠. 그러면 요 m값이랑 요 평균값이랑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m은 루트 L1 곱하기 L2의 루트신 것 같겠죠. 반면에 양쪽에 제곱을 취하면 m제곱은 그냥 L1 곱하기 L2 이렇게 나와도 되겠죠. 요 둘이 같은 식입니다. 같은 식이에요. 전기적에서는 되게 잘 나오는 식이라서 혹시나 한번 참고로 한번 봐둡니다. 반면에 여기인 경우는 전혀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m 자체가 없다고 보시면 돼. 그냥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자, 이제 다 했습니다.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다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히스테리시스 곡선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못이 있어요, 못. 못은 쇠로 되어 있는데 자석을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쇠입니다. 이 못은 자석이 된다, 안 된다? 아니, 자석이 되지 않은 상태죠. 요때 자석이 가까이 가면 뭐가 돼? 자석을 띄겠죠. 그때 이 자석이 되는 양을 B, 자속 밀도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요거예요, 요거. 세로축. 반면에 요 근처에 자석이 하나 있어요. 그럼 자석에서 여기서 뭡니까? 자력이 나오겠죠. 이때 나오는 자기장의 세기를 H라고 놓습니다. 이게 H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그러면 이 못하고
이 자석과의 이 가까이 거리에 따라서 이 못이 자석이 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자석이 접근합니다. 자석이 접근하게 되면 이 자속 밀도가 자석이 잘 되겠죠. 이 못이 자석이 될 거니까 처음에는 자기장이 0이었다가 점점점 자석이 가까이 오니까 점점점 커져가지고 뭐가 된다? 자기장이 됐다가 어느 순간 되면 안 커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 포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못이 자석이 될 수 있는 힘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한히 자석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석의 힘 이상 자석이 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작은 놈이 좀 적게 자석이 되고 큰 놈이 좀 세게 자석이 되는 현실도 좀 있고,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느 순간 자석이 안 커지는 그걸 자기 포화라고 부릅니다. 요 이상은 더 이상 못이 자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요 상태에서 더 이상 뭐 자석이 가까이 와봤자 의미 없으니까 이제 자석을 뗍니다. 자석을 떼게 되면 이제 자석의 힘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떨어지는데 완전히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이만큼 떨어져서 요만큼 자석이 남아있어요. 그쵸? 우리가 못을 자석에 붙였다가 일정 시간 지나서 자석을 떼내더라도 못이 뭐가 돼? 자석의 힘이 좀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가 딴 데 붙으면 붙더라 아닙니까? 그쵸? 그런 현상처럼 남아있는 자석의 힘이 요만큼 있는 거예요. 얘를 뭐라 부른다? 잔류작이라고 불러요. 얘는 어느 축하고 만난다? 세로축이죠. 그래서 세로축, 종축과 만나는 점을 여기 세로축과 만나는 점을 종축과 만나는 것을 잔류작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이 자석의 힘을 없애려면 어떻게 돼? 그러면 자석을 S극으로 대체해가지고 얘를 접근시키면 되죠. 얘를 접근시키면 얘가 아까는 N극 될 때는 S극이 돼 있다가 S극이 가까이 오면 N극이 되겠죠. 그러면 점점점 N극으로 바뀌면서 이만큼 힘을 가했을 때 어느 순간 자석의 힘이 제로가 되죠. 쌤쌤 돼가지고 요때 요만큼을 가한 힘을 자력을 보상하는 힘이다라고 보시고 그러면 개념이 요거 어느 축이에요? 횡축과 만나는 점을 보자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더 들어오게 되면 역시 이제 반대극으로 이제 자기 포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자기 포화가. 그럼 다시 되돌리면 이렇게 해서 똑같이 반대극 S극으로 이제 N극에 의한 잔류장에 남고 다시 이만큼 올리면 또 이만큼의 똑같은 양의 보자력에 의해서 다시 일로 넘어가죠. 그쵸? 이런 형태가 생기는데 문제는 이걸 한 바퀴 도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쇠에다가 전선을 이렇게 감은 다음에 여기다가 교류를 넣는다면 교류가 한 번은 이렇게 전류가 흐르지만 한 번은 이렇게 전류가 흐르죠. 그러면 한 번은 이쪽이 N극이 되지만 한 번은 이쪽이 N극이 되니까 요 안에 쇠가 있는 경우 즉 쇠에다가 우리가 전자선을 만든다고 감아놨을 경우에 이 전자선의 극성이 교류를 넣게 되면 N극, S극이 계속 바뀌면서 뭐가 돼? 이 히스테리 곡선의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쵸?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그러면 여기서 올라갈 때 요만큼의 에너지와 내려올 때 이만큼의 에너지에서 에너지 요 사이만큼의 차이가 발생하죠. 요 차이만큼을 이 쇠가 받았는데 이 쇠가 이걸 뱉어내야만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걸 뱉어내는데 요 면적만큼을 뱉어내는데 이 면적이 바로 히스테리시소에 돼. 손실이 됩니다. 손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손실로 됩니다. 그 손실이 뭐냐 그러면 쇠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에너지를 움직이지 않고 뱉을 수 있는 에너지는 뭐밖에 없어요. 열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열이 나는 거예요. 이게 열이 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쇠에다가 코일을 감고 여기다가 교류를 넣으면 뭐가 생긴다? 요 안에 있는 쇠에서 열이 나는 현상이 생겨요. 대표적인 게 제일 열이 많이 나는 장비가 우리 알고 있는 변압기인 게 변압기. 우리가 전봇대에 매달리는 변압기는 여기 전류를 많이 쓸수록 뭐가 된다? 자석이 세게 되니까 그만큼 열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테리시스 손에 의한 열나는 현상이 바로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되고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요 면적을 줄여야겠죠. 요 면적이 열로 바뀐 거니까. 우리가 보통 전기는 교류는 얼마에? 60Hz죠. 우리나라 교류는 60Hz고 요거는 초당 60번을 움직이니까 1초에 이 면적을 몇 개를 만드는 거와 똑같아요. 그쵸? 60번을 만들겠죠. 그러니까 이 면적을 줄이지 않으면 열이 계속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자석이 잘 될수록 이 잔류 자기값이랑 보자력이 크기 때문에 자석이 잘 안 되도록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뭘 섞는다? 규소를 섞어서 쇠를 만듭니다.
그래서 규소가 전기를 안 띠기 때문에, 그쵸? 자석이 되는 성질이 좀 줄어요. 근데 문제는 마이를 못 쓸고 조금 쓸 거예요.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히스테리시스 손실에 대한 얘기고, 반면에 이제, 와류손이 존재합니다. 와류손이 존재하는데, 와류는 이제, 이런 게, 이게 페르데 곡선과 같은데, 이런 쇠가 있으면, 쇠에다가 자석이 이렇게 있고, 자석이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자석이 갑자기 접근하게 되면, 이 쇠에서는 뭡니까? 아까 페르데의 법처럼 이 자속을 증가를 감소하려는, 방해하려는 방향이 생기겠죠. 그럼 이쪽으로 자속을 만들기 위해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돼. 이게 전선에 흐르듯이 흐릅니다. 반면에 일로구나, 일로. 이제 요렇게죠. 요렇게 요 전류가 자속이 일로 만들려면, 그 다음에 반대로 자석이 이제 가까이 왔다가 가만히 있을 때는 또 안 생기다가 얘가 멀어지면 자속의 힘이 감소하죠. 그럼 감소를 막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쪽으로 자속을 만들어요. 그러면 전류가 일로 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페르데의 법칙이 발생한 거와 똑같은 얘기. 그쵸? 문제는 이 회로가, 이 철판이 넓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넓어놓으니까 전류가 많이 흘러요, 많이 흘러. 많이 흘러갖고 역시 뭐다? 여기도 열이 나고 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걸 와류손, 맴돌이 전류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전류 값을 많이 흐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우는데, 그게 이제 성청철심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얘는 얇게 썰어요. 얇게 썰어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변압기 같은 거 보면 알겠지만 쇠들이 얇은 쇠가 겹쳐 있는 모양을 띠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얇게 되면 전류가 돌 수 있는 공간이 좁아가지고 전류가 많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게 마류손을 줄이는 방법인 성청철심. 그래서 시험에 한 번씩 나오면 우리가 히스테리손을 줄인 게 뭐다? 규소 강판. 그 다음에 와류손을 줄인 게 뭐다? 성청철심. 외울 수 있겠죠. 그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영역은 일단은 한번 보시고, 이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별로 없으니까 전기하시는 분은 이거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 밑에 전기보호기기 해가지고 우리가 퓨즈 있죠. 퓨즈는 뭡니까? 과한 전류, 과전류가 흐르면 녹아버리죠. 용단이라고 부르는데 녹아서 없어집니다. 끊어짐. 끊어짐이 좀 이상하네. 이 글자가 잘못된 것 같죠. 끊어짐. 이게 맞겠죠? 끊어짐입니다. 끊어짐. 그래서 녹아서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해서 재사용을 못하지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쓰고 있는 뚜꺼비 집에는 요즘 뭐 써요? 차단기 떨어지면 손을 올리면 되죠. 그거를 배선용 차단기라고 부르고 얘는 재사용이 가능하죠.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퓨즈의 종류는 뭐 실퓨즈도 있고 판퓨즈도 있는데 여기까지는 뭐 안 나올 것 같고 이름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면 배순용 차단기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MC10이라는 이름을 가져요. 그래서 배순 차단기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MC10입니다. 요거 갖다가 우리가 옛날에 뭐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 뚜꺼비집이 있었죠. 뚜꺼비집에 그 뭡니까? 커버 나이프 스위치라고 이렇게 손으로 내리고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전기 어디서 이상하게 배우신 분들이 그 퓨즈 끊어지면 퓨즈를 사올 생각 안 하고 뭡니까? 철사로 이렇게 붙여놨다가 불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뭐였다가 퓨즈가 없는 차단기네 아주 이름을 노 퓨즈 브레이크를 해서 NFB라 부르는데 일본 애들 이름 붙인 거예요. 원래 표준 이름은 MC1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전 차단기가 있어요. 우리가 누전 차단기는 ELB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우리가 누전 차단기 본체에 뭐가 있어요? 그 시험을 하기 위한 시험용 버튼 있죠. 그래서 시험용 버튼 색깔에 따라서 다른 게 있는데 적색 버튼은 누전 차단기에 과전류 차단기 기능이 포함된 게 보통 적색 버튼이고 보통 집에 누전 차단기가 요 과전 차단기 합쳐져 가지고 보통 집에 다 하나씩 있어요. 그 다음에 구형할 수 없는 거는 녹색 버튼만 달랑 있는 놈이 있는데 얘는 진짜 누전 차단기 역할밖에 안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집에는 잘 안 쓰죠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자 끝났죠. 그래서 와 1과목 되게 많았죠. 넘기면 이제 2과목인데 2과목이네. 우리가 1과목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운 내용이 많았는데 불행히도 2과목 넘어가면 이제 기계 쪽에도 아유 전기는 여전히 어려워요. 이 말이 나올 정도로 또 어려운 내용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 번 보고 이해가 안 가니까 여러분 내가 봤으니까 한 번 봤으니까 이해가 될 거다. 천재라고 그랬어요. 두 번 봤으니까 이해가 되겠지. 이 사람도 천재예요. 최소한 제가 여러분이 시험 붙기 전까지는 이해를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하지만 시험은 붙을 수 있어요. 내가 그 정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해서 맞추겠다기보다는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풀구나, 이런 걸 찾는 거구나, 이런 거구나 라고만 정리해가지고 그거만 가지고 시험 칠 수 있는 수준에서 시험을 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꼭 다 이해해가지고 풀겠다라는 자세를 버리셔야 돼. 왜냐면 그거는 전기기사를 따도 이해를 못하는 건데 승강기 지금 기능사인데 그쵸? 당연히 이해를 못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단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